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하반기 전망 열심히 쓰셨는데 오늘 이걸 얼마나 짧게 임팩트 있게 하냐. 네, 근데 짧게 할게요. 뭐 짧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팩트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요. 먼저 제목을 끝이 보이는 터널,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반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말 그대로 아직은 터널이고 끝이 이제 뭐 올 하반기에 기대라면 기대인데 좀 보여가는 과정이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터널 안에서 밖으로 넘어갈 때 이제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역설적으로 최고의 반전의 시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다들 인정하듯이 지금은 주식하기가 어려운 시기인 맞아요. 거고. 네. 여러 퀀트나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굳이 지금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센터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주간으로 이렇게 짧게 가는 거에 보면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도 단기적인 거하고 중기적인 거는 좀 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건데,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터널에서 이 터널이 무너질 거라고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세션이라는 게 이제 터널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본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터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1년 반 이상 넘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경기 국면을 6페이지로 가면 지금 어렵죠. 지금 우리가 이거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아직도 물가가 물론 이거는 월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꺾여 내려오는 거를 OECD에서는 반영을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피크아웃 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PC 기준이든 여러 가지 공급망 완화 지수라든지 중국이 또 봉쇄를 풀었다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 물가가 좀 치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한국 시장은 언제가 좋느냐, 디스인플레이션 붐에서 인플레이션 붐으로 넘어갈 때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신중호 팀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한국은 기대 인플레가 있을 때 올라갔다고. 네, 기대 인플레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줬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버려야 되냐라고 보면 이머징으로 따지면은 안 좋은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 넘어갈 때 한국 주식은 고점에서 20%가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 2021년 6월, 7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경기 정점이었고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거는 누가 말 못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사후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붐에서 스태그 넘어갈 때가 주가나 지표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근데 맞아. 이미 지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지나온 거고 이때 이 상황을 지나와서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긴축을 하고 있고 긴축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부진해지다 보니 디플레이션 압력이 넘어가는 과정이죠. 신진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내가 정다운 연구원 쉬고 있는데 전화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PBR 레벨 놓고서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 신진이야. 근데 1.2에 넘어갈 때 여기서 조심하자고 했었대 우리가. 아 작년에. 근데 1.3배 갔었다는 거야. 오버슈팅 나왔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나보러 형은 1배부터 사자고 하는데 0.9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냐. 야, 갈 수 있지. 0.9배면 2,300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아냐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내가 자본총계 갖고 정다운 형한테 전화해서 쉬고 있는데 물어봤냐면 아니 당연히 놔두면 이거 3개월, 6개월, 9개월이면 다 올라오잖아 또 자본총계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ROE가 떨어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니까. 근데 ROE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벌어져 이제 전화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나리오를 따자면 그 주가의 변동성은 오히려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 크게 맞아요. 발생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일 때는 주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오른 것 같지만 내려오고 내려온 것 같지만 올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 그치.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끈하게 뭔가 우상향하고 이런 시장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7페이지에 놓는 건 뭐냐면 주가가 경기가 언제 바닥을 잡을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강 국면에서는 주식이 안 좋지만 회복으로 넘어갈 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라는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은 원자재가 잘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하강 국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되려 원자재 쪽은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주식은 먼저 빠졌고 여기서 문제는 하강에서 회복으로 넘어온 과정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선행성 있는 지표로 보면은 4분기부터는 조금은 경기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4분기부터는 경기가 바닥이 나올 수 있으니 하반기 전망이다 보니까 3분기까지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주식은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이네 전에 이런 얘기 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사실은 바닥에서 이렇게 하강해서 회복이 넘어갈 때 이때가 주식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중요한 시점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근데 사람들 생각은 이게 올라와봤자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분위기는. 그게 이제 터널이 무너지냐 터널이 무너진다고 보는 그게 거지. 이제 경기 국면과 관련된 건데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잘 모르는 부분이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데 한번 우리가 경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백미러를 보면서 또 진단을 하지만 우리가 MDD, S&P 이거 주간으로 40년 이후에 이게 데이터를 받은 거고 밑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를 넣어놨어요. 국면들을 여러 가지 보겠죠. 이를테면 IT 버블 내지는 금융위기, 오일 쇼크 뭐 아니면 전쟁이 확산되는 국면이라면 지금부터 MDD로 20%까지 내려온 S&P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바닥을 못 잡고. 팬데믹 때가 30%까지 갔어. 팬데믹 때 30% 갔지만 이때는 거의 한 달 동안에 내려갔던 게 다시 또 한 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짧은 쇼크를 만약에 우리 예상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이제 금융위기나 IT 버블, 오일 쇼크 뭐 이런 국면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와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때 팔아야겠죠. 네. 야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더블딥 나올 때 그때 난리였을 텐데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때 비슷한 수준이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왼쪽에도 나왔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융 레버리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부채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최광영 연구원 차트에서 있었는데 DSR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의 부채가 문제가 돼서 무너졌었던 금융위기 때도 아니고 사실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IT 버블처럼 밸류에이션이 워낙 그때보다 더 아까 일찍에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 오일 쇼크나 IT 버블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채권 대비 저렇게 높은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국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면을 보면 네. 뭐 그렇게까지 주식이 비싼 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쵸. GFC가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고 IT 버블 내지는 그 전에 오일 쇼크나 볼커 쇼크 있었을 때보다 주가는 채권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매력적인 그래서 그럼 그 국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금융권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은 특히 부채가 부실화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이냐 보면 12페이지에는 지금은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13페이지 보면 지금은 결국 부채가 정부가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자세히 써놨지만 전쟁과 팬데믹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전쟁으로 따지면 지금은 정부가 전쟁을 한 거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채를 정부 지원금을 소위 말해서 남발을 하고 나서 이제는 전쟁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거죠. 정부 부채를 줄이는 과정인데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배경도 그때 고물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춰줬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 장병들이 돌아오면서 공급망은 훼손되어 있었고 이 보복 소비가 발생하고 진영 간의 분리가 있으면서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기준금리를 그 전쟁을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어떤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보이다가 올리기 시작한 게 46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본원통화 있잖아요. 본원통화도 그 대공황 이후에 이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즈벨트 그런 사회 그 뭐라 그러죠? 정부의 또 주도의 본원통화를 늘려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본원통화를 줄이다가 진주만 폭격 이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다시 이 본원통화를 늘리는 사이클이었거든요. 이게 참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부채 비율이라든지 DSR이라든지 금융 레버리지하고는 결이 다른데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과정, 본원통화를 다시 줄이는 과정,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 과정을 좀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때를 보시면 14페이지에 가운데 차트가 S&P인데 42년에서 45년 전쟁 기간에 우린 지금으로 따지면 팬데믹 구간에 한 150% 올랐다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주가가 20% 빠졌어요. S&P가. 지금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때 이 물가가 상당히 물가라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높았잖아 라고 하겠지만 그렇진 않은 국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 구간에는 오히려 5%도 안 되는 구간이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지금으로 따지면은 팬데믹 때 왜 상당한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급망 훼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물가를 잡고자 이제 단기금리를 올린 거죠. 단기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조금은 이 박스 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를 상당히 잡아가는 국면, 그리고 그때는 20%까지 높아졌던 물가가 뭐 3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냐? 연준이 이 물가 잡힌 걸 확인하고 조금 금리를 낮추거나 멈췄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주가가 언제 돌아설 수 있을까라고 연준 풋은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답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이 46년, 49년에 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 전쟁 이전에 강세장은 시작이 됐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연준의 어떤 물가가 통제된 이후에 이제 정상화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니까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연준 풋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20페이지를 가시면 빠르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8월 달에 그러니까 6월과 7월에는 50bp씩 올리고 그리고 물가가 이번 주에 CPI가 조금 더 내려와지고 그리고 7월에 8월에 두 번 더 물가가 확인이 되면 긴축의 영향이 슬슬 워킹하는구나, 작용하는구나. 그러면 8월에는 FOMC가 없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잭슨 올 때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의 긴축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경로를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월에도 가서 물가를 더 올려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6, 7월에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만약 물가가 유의미한 변화가 이번 주에 나오고 7월, 8월에 나온다면 조금씩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또 연준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을 보다가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다들 무슨 유가가 다시 튀니까 유가가 튀니까 유가가 튀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수요가 6월, 7월에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유가가 뒤늦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6월, 7월에는 지금 중동 쪽의 에어컨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그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구간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 보면 결국 그런 거죠. 19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멕시코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당한 고유가를 펼쳤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산유국들이 그냥 이전의 가격대로 계속 고시를 하면서 갔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건데 결국은 부러졌죠. 결국은 부러진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오늘 내용도 뭐냐면 인도가 러시아 걸 사주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글로벌 공급의 한 축을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올려놓은 유가인데 인도가 유럽 대신에 사준다? 그럼 러시아의 물량이 전체 글로벌 공급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라이싱이 됐다고 하면 유가는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망 중에 하반기에 유가가 결국 한 70불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에 대한 반론들이 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들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쌓았던 거에 다시 되돌림하게 되면 그렇지. 또 역방향으로 가는 게 그리고 유가는 동행성이 있는 지표거든요. 선행성보다. 그래서 동행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자기네 수요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 수요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상당히 좀 잘 꽉 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작년 중반에 주가를 팔아야 될 정도로의 밸류에이션과 수급들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 지금 유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서 그래서 8월 말 그러니까 3분기 말에서 4분기부터는 슬슬 연준 푸시 바로 뭐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조금은 바닥을 잡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순간은 뭐냐면 다시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리세션까지 가는 그림으로 2,500 깨고 2,400 깨고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냥 넓은 범위에서의 박스피이지 않겠냐. 그리고 4분기부터는 그래도 2,600, 2,700, 2,800, 2,900을 트라이하는 모습이 하반기의 전체적인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28페이지에 넣어놨는데 네,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고점을 보이고 음영 처리한 부분을 보시면 그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부러지는 건데 이때마다 우리나라가 20%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따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 하락을 넘어가는 과정은 리세션이나 상당한 충격이 오면 그걸 부러지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부러지고 나서 20%에서 30% 사이에 부러지고 나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아주 긴 사이클에서는 5, 6년 정도 박스피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진절이 나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 진절이 나는 국면이 계속 그 조금씩은 이제 감내하면서 가는 구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액티브 장세가 펼쳐졌었고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주도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막 좋을 때 나오는 주도주는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도주하고는 좀 이게 뭐랄까 상황이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29페이지에 놓는 거는 그 전에 주도주들이 뭐였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번 부러졌다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올라가고 저점 잡고 그리고 주도주가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뭐 통신, 에너지, 뭐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최근에는 IT 가전 이게 상대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다음 주도주는 뭘까? 잘 모르죠. 근데 이 업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매출이었다라는 거죠. 30페이지에. 근데 매출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막 좋은 게 아니라 매출이 지금은 마이너스나 조금 다른 업종보다 낮아 보이는데 앞으로 캐펙스를 늘려놓고 놓은 그 업종 중에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화학, 반도체, 조선, 유틸리티인데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고
화학은 2차 전지, 뭐 LG화학 같은 거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고 유틸리티는 신재생이나 원전, 그래서 뭐 한전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조선 없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조선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일찍 말한 편에 속하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캐펙스 투자한 게 이제 결국 이게 수익과 연결되겠냐. 그렇죠. 공급 과잉으로 나올 그치. 수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이제 뭐 LG화학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그래도 2차 전지의 미국에서의 수요 공급은 2025년까지 공급은 쇼티지이고 수직 계열화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틸리티가 그래서 유틸리티나 이런 것도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31페이지에 뜬금없이 프렌드 쇼어링을 얘기한 게 사줄 수 있는 진영에 그래도 경합이 있는 쪽의 산업을 보자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건 근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프렌드 쇼어링은. 이건 뭐 용어를 알고 당연히 이제 알고들 계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대놓고서 결국 뭐 여기 우리가 잘 프렌드 쇼어링 가서 미국 가서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도체, 신소재, 신재생 뭐 이런 거를 키운다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게 미국과 최근에 얘기 나왔었던 IPEF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내가 놀란 게 아까 인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인도가 그렇게 러시아 석유 쓰고 하는데도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더라고. 그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또 메모리 가격이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우리 뭐 메모리 업체들은 큐브로스보다는 피그로스, 그러니까 가격에 많이 변화를 주는 어떤 섹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프렌드 쇼어링의 일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또 그게 밸류에이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32페이지는 그래서 아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조금 오버캐파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차트를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결국 이제 경합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 조금 한국계 제품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거나 아니면 국내 내부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 에너지 쪽이거나 뭐 2차 왜 위안엔을 보여준다고들 얘기를 하거든? 위안엔이요? 네. 위안화가 약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더라도 달러화와 엔화가 올라가는 소비력에 갇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그런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섹터 단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수반되는 차트인 거고 지금 매출액이나 캐펙스를 늘리고 있고 향후에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이런 뭐 원자력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화학, 반도체, 조선 쪽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침에 모닝 미팅 갑자기 또 위에 호출이 있어가지고 그 회의 들어가야 돼가지고 내가 잠깐 모닝 미팅 하다 나왔던데 그것도 있었지만 일단 이때 신티니아는 좀 요 시간을 얘기하려고 내가 모닝 미팅 일찍 나왔는데 딱 그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이고 이런 사실 난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서 그건 좀 무의미한 논쟁이잖아요. 어렵죠. 어렵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략 이런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주식을 보통 시작해야 되고 경기가 정점을 향하고 있을 때 주식을 줄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인데 여기서 고민이 이거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가늠하냐? 그럼 보통 그때 쓰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아까 OECD 선행지수라던가 디퓨저 인덱스라던가 이런 걸 보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맞잖아. 바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향해 가니까 주가가 자꾸 이제 올라서려고 하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표는 또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제목을 끝이 보이는 터널 지금은 터널이란 걸 인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터널이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터널 끝이 언제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 터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런 거지. 좀 장이 생각보다 취약한 날이면 아우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다 던져버리거나 보통 이럴 때 바닥이 오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 신호가
그리고 신용이 털리면서 막 깡통 나면서 또 온다는데 그거는 그 위기 금융위기 때나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뭐 그 리세션 지표들 뭐 하이드 스프레드라든지 아까도 보여드렸던 뭐 10년물하고 3개월 물의 스프레드 차량 이거는 주보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 그거는 계속 보긴 봐야 돼요. 계속 보긴 봐야 되지만 지금 그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왔었던 국면이 이 민간 부채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민간 부채의 취약성 때문에 이 뭐죠? 전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민간 부채가 아닌 정부 부채의 어떤 축소 과정 그리고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장이 펼쳐질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다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다소 멈춰주거나 좀 내려주면 주가가 물론 꼭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가가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건이 부채의 어떠한 취약성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올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인데 우리는 아직은 그건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주가의 하락폭은 20%면 많이 왔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진짜 공포에 질려 내심은 다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에 같은 하우스인데도 침체는 아니고 주가의 부진함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많이 이 심리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던 거를 좀 톤다운 시켜놔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식의 전략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고 아마 그러면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정다운 연구원이 아마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하면 될까요? 네. 35페이지부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주가에 대한 얘기예요. 주가랑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35페이지 아래쪽 차트를 보면은 분기 실적이랑 코스피 차트를 같이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실적의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위쪽에 MDD 차트를 보면은 그럴 때 보통 MDD 같은 경우는 20%를 넘는 낙폭을 보였어요. 근데 이때가 보통은 쇼크가 있었던 때예요. 쇼크가 없었다면 웬만하면 20% 수준에서 주가의 저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뭐 횡보하거나 혹은 반등해 나가는 그림을 보여왔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좋게만 볼 시점도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사실 이걸 보면서 네. 아, 쇼크가 남아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쇼크가 부분이 곧 올 사실은 것이다. 우려기는 한데 저희 하우스뷰 자체는 어쨌든 쇼크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낮게 보고 있고 앞에서 뭐 위험지표나 이런 것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면은 그리 나쁘게 볼 시점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해요. 밸류가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애매합니다. 왼쪽 위에 PBR ROE 차트를 보시면은 회기선 상에 거의 위치해 있어요. 지금 ROE에 딱 적합한 PBR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 위에 차트 12개월 포워드 PER 차트를 보더라도 장기 평균이 한 10배 정도 9.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9.9배예요. 오늘 빠지면 또 뭐 9.8배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수준으로 정말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이머징 시장이랑 한국 시장을 같이 봤을 때 거의 최근 5년 레인지 안에서 20% 남짓 되는 수준에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단으로 지금 뭐
밸류콜을 하자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시점이다라는 사실 점을 이거 보면 네. 중국이 싸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중국, 중국이 대만 싸 보이죠. 예. 싸 보이죠. 중국, 대만, 한국이 난 싸 보이거든. 한국도. 이머징 자체가 싸 보이기는 하죠. 그치. 싸 그러니까 뭐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싸다. 지금 우리 시장이 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경기가 피크치고 내려오는 국면에서 비쌌기 때문에 20% 확 부러졌는데 지금부터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만 리세션까지 아니면 계속 이 박스피 연장선상에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크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약간의 쇼크 우려라든지 리세션 우려를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실적이 중요하다. 다음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40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컨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40페이지 왼쪽 위에 차트 우리 보시면 자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자주 얘기해드렸던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월 초에 말씀드렸던 거랑 달라진 부분이 왼쪽 위에 마진율이 3분기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8.7%까지 0.4%포인트 정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진율 컨센이 너무 높다. 네. 이게 결국 무역 수지가 이런 거 감안하면 이게 내려올까를 그렇죠. 얘기했는데 왜 이게 내려오지 한참 더 내려와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여기서는 이게 나는 그 반문을 하는 거거든.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를 고민하는 거거든. 나는 생각보다 견고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견조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업들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는 수출 단가라는 부분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 아닌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약간은 좀 애매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진율 단에서는 이렇게 좀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41페이지로 가시면은 약간 걱정되는 거는 매출 단에 있어서도 약간 변화가 나타날지 아닐지 약간은 멈칫하는 구간이에요.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인데 우측 하단의 차트를 보시면은 연도별 매출액 컨센서스 추이가 꾸준히 상승을 해왔어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년 동안 상승을 해왔는데 물론 지금 이 컨센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은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2주 동안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 단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42페이지 넘어가시면 되는데 공급망 개선이라는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는 부분을 42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두 개 차트 봤을 때 해상운임이라든지 공급망 압력이 어느 정도는 좀 낮아지는 듯한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내구재 쪽이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 그리고 특히나 파월이 얘기한 수요를 둔화시킨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매출단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우려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그림 그리고 새롭게 우려가 부각되는 그림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어떨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단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종목을 선정을 한다거나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뷰를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보자라고 좀 저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저점 부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이 저점 부근이라는 시점이 차트상으로는 옅은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늘색 구간에서 보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상당히 좀 쇼크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2000년대 초반에 IT버블 붕괴 이후 시점,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는 2008년 GFC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심지어 이 저점 부근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부러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은 안 보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쇼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는 이미 20% 정도 빠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서 넣어드렸는데, 이 물결 치는 듯한 이 차트가 OECD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구간, 그리고 다시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언저리, 회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좀 크게 쳐놨는데, 지금 시점이 2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구분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은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확산지수가 상승하기 전에가 이제 저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가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빠지지만 확산지수가 죄송합니다. 선행지수가 올라가지만 기울기가 빠지는 쪽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주식이 어땠느냐라는 부분을 52페이지에 넣어드렸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MSCI 아키 지수를 보면은 당연히 시장은 상승 구간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이 저점 부근, 그리고 하강 구간이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저점 부근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별로 잘라놓고 봤을 때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결론적으로 올랐냐 내렸냐를 놓고 보더라도 52.6%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올라가는 구간이 저점 부근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방어적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좀 여기 보면 고점 부근일 때의 확률이 47%, 그리고 하강으로 가는 게 27%인데 지금은 하강 국면에서 저점 부근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상승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이라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자, 공격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언제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은 5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신중호 팀장님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OECD 선행지수가 저점을 올려가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확산지수가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은 더 룰베이스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보면은, 한국 주식을 사야 할 때와 사지 말아야 할 때 두 가지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은 아직은 사지 말아야 될 시점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5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구분을 하는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랑 확산지수인데,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확산지수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8개월 정도 시차를 둔다라는 점 감안하면은 11월, 10월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정도가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공격적으로 살만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이미 20%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이지만 그래도 접근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좋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가치,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 혹은 배당이 좀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익 모멘텀을 넣어 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익 모멘텀이 항상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모멘텀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주식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61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종목을 선정해 보면은 이런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LG화학 같은 종목들 혹은 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들이 같이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 측면,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종목군이 사실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높고 지수가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측면이 아무래도 주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저도 딴 데 가서 말하고 하니까 다들 지금 요즘 분위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 37페이지 보면 그래도 0.9배 전후에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컨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빠진다. 2018, 19년에도 그 정도까지 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1년부터 13년, 14년까지 보면 그때 1배. 1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한 배가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경기가 엄청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배가 뭐 얼마였다 계속 한 배는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럼 지금부터 박스권인데 한 배가 이제 올라올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배는 2,520, 30이지만 2,600 전후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가 내 러프한 내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배가 올라오지만 한 배가 지지라기보단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0.9배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2,600 정도로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거는 위기까지가 아니어도 조정폭이 너무 적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조정폭이 적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그리고 특히 이제 CPI가 주말에 뭐 어떻게든 간에 미국이 좀 높게 나오고 유가 진정 안 되면 뭐 이제 쇼크고, 하이힐드도 이제 올라온다. 유가가 이제 120불 넘어가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랑 아까 이제 경기 국면이랑 그 주가 자체의 이 변화율을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로만 놓고 보면 만약 0.9배까지 가면 이런 경기 국면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0.9배 가면 사자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고 싶은데 0.9배까지 가면 누가 보더라도 사면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 예전에는 0.9배까지 가는 게 경기 고점에서 하락할 때 그때 다이렉트로 가버렸는데 지금은 주가 자체가 확 빠졌는데 0.9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저도 처음에는 이익이 더 불어져야 된다고 봤지만 이익이 생각보다 안 불어졌기 때문에 0.9배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예전에 0.9배 갈 만큼에 불어졌을 때는 지금의 주가였는데 그때는 0.9배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게 못 간 거죠. 이를테면 2011년 사례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때는 이게 주간 차트일 거예요 아마. 이게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언더슈팅 나온 게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경기 국면을 보면 그때와 이 어떤 그 OECD 경기 상행 지수나 이런 게 부러졌을 때 0.9배를 갔었던 사이클만큼은 경기는 와 있다. 다만 여기서 돌아서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막히는 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희도 사실 모르지만 정성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확산 지수가 뭐냐면 글로벌 37개의 국가들이 선행지수가 있을 건데 그 전월차가 있을 거잖아요. 전월차가 올라간 국가와 내려간 국가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돌았다라고 해서 올라간 국가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하향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국면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의 경기 해석에서 주가는 우리가 20%나 25% 빠진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0.9배라는 가치를 놓을 게 아니라 만약 이 상황에서 0.9배 가면 오히려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고 지금 가격부터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15에서 16년 넘어가는 과정이 1배가 좀 지지를 받았던 사이클이잖아요. 요 정도 선에서 좀 우리가 봐야지 않겠냐. 한 방이 남아있다 말들이 거의 0.9배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0.9배를 가는 거는 만약에 더 얘기를 드리자면 2018에서 19년 사이클이거든요. 2018에서 19년이 1배를 깨고 내려가서 0.9배, 코로나 때는 뭐 이거 빼면 0.7배인데 이때가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 가던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 0.9배 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로는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0.9배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어 논리로 얘기하자면 경기 국면 그리고 주가의 하락,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따지면 예전의 밸류에이션이 0.9배일 때만큼은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아까 정다운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비싸냐 싸냐라고 할 때는 딱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그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어중간한 가격에서는 굳이 액션을 할 필요가 있냐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위기라는 걸 전해드린 거예요. 저희가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종목을 저는 아까 정다운 퀀트가 선별한 이 61페이지인 종목들을 저는 또 괜찮게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화학 이런 게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터가 뭐냐면 배당과 가치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밸류에이션적으로 하방으로 갈 때 그리고 경기가 하방으로 갈 때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또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모비스나 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얘네들이 배제되는 기업들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해서 시장의 경기가 하방이 있어도 얘네들이 좀 버텨줄 거고 올라가게 되면 같이 이제 베타가 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놔야 최고의 반전이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바닥 쳤다 돌아섰을 때는 알겠지만 바닥 쳐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체감을 하려면 이런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완전 항복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우리가 저번에 신종진이랑 울퉁불퉁한 기란표를 셌는데 그냥 비포장도로 걸어가는 구간에서 그걸로 볼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2, 3년 동안 계속 박스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위기도 안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호시도 안 오지만 주식은 120%, 300% 나온 주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주식이 어떠한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와야 사야 된다고 기다렸다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그치. 아니면 뭐 그냥 ETF 사도 ETF를 사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 ETF 사놓으면 2년 동안 수익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저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약세론 제자, 강세론 제자 뭐 이런 거 정말 이 나이에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요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친한 분들한테는 그냥 뭐 갖고 얘기할까 하다가 많이 얘기했던 게 아까 정다운 연구야 그날도 누구랑 같이 있다가 전화했던 건데 내가 놓고서 아니 여기서는 안 사면 된다 1.2배 1.3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심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는 요 사이에서는 사는 게 맞는 거다. 그거를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상하게 지나고 나서 봐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시점에는 꼭 이거 새로운 미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니까 갈 거야 이러거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질문을 주신 분과 센터장님이 대답하는 그 시간의 길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경기 이 정도일 때 그리고 1.3배일 때 경기가 높아졌을 때 이때는 좀 팔고 주가가 언제까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당장 그때 얘기해서 반년 만에 50%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는 좀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강 국면에서 저점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1,300원이고 내 밸류에이션은 더 빠져줬으면 좋겠지만 뭐 과하지 않은 수준이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사놔야지 이런 식의 콜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마바라틱한 얘기 해줄게 하다보다 이렇게 그림을 놓고서 이랬어요. 요런 거는 요 금융위기 때랑 요 코로나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고 중간에 있는 요런 게 요런 기회라는 거지.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5, 16년이 긴축 사이클이거든. 요런 사이클이나 요런 사이클 정도다. 뭐 요걸로 기다리고 있어 10년간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죠. 그랬더니 3년 동안 주식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들이 많아요. 마바라틱해 보이죠? 저도 요거 진짜 완전 마바라틱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죠. 여기서 확신을 갖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장기로 장기 투자자라고 요 구간에서 못 버티고 여기서 다 던지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부러지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다 식을 것 같아 옆으로 가면서. 네, 그쵸. 요 기간 동안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질려 버릴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그런 구간에서 어땠냐를 보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캐파를 증설해서 나중에 어떤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만 살아남더라고요. 나러티브가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것만 다 찾는 것 같아. 코로나 때처럼 한번 박살나면 사겠다. 뭔가 그런 게 금융위기 때처럼 박살나면 사겠다. 근데 결국 이거는 어쩔 때 오냐 제 생각에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때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 경기 침체와 이걸 얘기하고 있을 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오늘 듣는 분들한테 이리온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끔 요즘 제가 이제 시장 모르게 너무 쫄지 마세요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러면 V자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는 거지. 근데 요때도 똑같았어요. 요때도 우리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현금 비중 늘리십시다 했던 거랑 지금 어쨌든 똑같은 스탯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안 좋게 보실 때 욕하던 분들이 여기서 또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컨센서스의 반대편에 서겠다가 아니라 컨센서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밸류에이션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만 너무 기다리는 시장에서 다 요것만 찾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처럼 이러면은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때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래야 돼요. 금융기관이 망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우리가 다 망할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망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얘기 드렸던 게 지금 본질적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부채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정부 부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망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에 차이에서 미국이나 한국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 다른 이머징 국가의 차트를 놓으면 0.9배까지 가거나 0.5배까지 가야 되는 이머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래서 그래서 선택을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가는 강세장이나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건 맞지만 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경기의 정점을 지나왔고 저점이나 하강 국면인 거는 맞고 주가는 부러졌고 그리고 긴축은 시작이 되어서 물가는 내려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계속 위에선 상단은 막히는 건 맞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본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0.9배가 2,300이지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게 2,400, 2,500이 되면서 주가는 그치. 이제 이렇게 만나가는 거죠. 그래서 3분기 후반 4분기 얘기를 드리는 게 하단과 상단이 계속 좁혀지는 구간이 3분기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4분기 때 뭐 약간의 상방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게 그게 물가가 조금은 내려와 줬을 때 시장에서 센티멘트가 알아서 작동을 해요. 그때 46년에서 47년, 48년에도 물가는 좀 내려오다가 주가가 한번 튄 적이 있었는데
긴축이 끝나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물가가 이 정도 잡혔으니까 이제는 연준이 조금씩은 변하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좀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요즘은 굉장히 확신형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확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 시장을 봤잖아요, 이전부터 저는. 근데 정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막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이때 기억나요? 진짜 여기서 요거 무너졌을 때 요거? 예. 요 정도에서 0.8배인가에서는 사자하고 정말 0.7배 왔을 때 제가 이건 정말 사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더 깨더라고. 그렇죠. 거의 뭐 0.6배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뭐 은행주들 같은 것들 다 뭐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수익이 사실은 크게 났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여전히 장기 투자의 영역이고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한번 크게 무너졌으면 좋겠다가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나도 한 방에 확 벌고 싶다 이게 있는데 참 시장이 그걸 안 주죠. 그건 안 주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쵸.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어떤 뭐 스타일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뭐 긴축과 주가 빠지다 보니까 매크로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하반기는 스타일, 뭐 투자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쓸까 생각 중이에요. 시장 전망도 전망이지만 그런 장이 이제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냐,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지 않겠냐.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고 보니까 결국 제목인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반전이란 제목이 적절한 제목이었다는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순간에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